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죠. 한번 들어보시죠. そうした経験はきっと皆さんの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大きな財産になる。 코로나19 경험도 인생에서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2부에서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화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가수 임영웅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 소식 4부에서 전해드립니다. 4월 3일 금요일 이동의 유성의 승부 시작합니다. 일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와중에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당 1000마스크 2개를 나눠준다는 대책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빗대 아베노 마스크라는 조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건강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여기서 매일 긴장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일본은 열이 나도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 난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죠. 일본은 38도가 4일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검사받기 어렵고 또 병원 가더라도 병원에서 보건소로 소개를 하거나 의사 진단을 받지 않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도 검사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맨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 정부에서 하루에 3,000개 이상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실제로 하루에 지금은 8,000개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 현재 평균으로 보면은 일본은 하루에 약 300에서 500개 정도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거의 매일 전체적으로 약 27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전체적인 검사 폭은 아주 작고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 올림픽도 취소됐는데 하루에 8,000개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만 검사한다. 그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실제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요구하면 이 의료 붕괴가 온다라는 설은 아직까지도 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일본은 대중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이미 의료 붕괴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대중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전체 검사를 하기에는 이미 의료 체계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전체적인 검사를 억제하면서 이 시간을 계속 벌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 붕괴라는 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네, 실제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일본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미 일본의 병원의 약 90% 정도가 거의 찼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는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도쿄도 고이케 지사가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호텔을 확보해서 이 경증 환자들은 호텔로, 중증 환자들을 될 수 있으면은 이 병원에서 받는 형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많은 연수 시설이나 많은 시설을 확보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민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예, 실제 일본에서는 폭넓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에 매일 발표되는 게 약 200명 정도가 됐는데,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주변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말을 하지 않는 좀 일본의 이런 풍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코로나 검사가 누락되고 있다라든지, 화장을 조기에 시킴으로써 오히려 코로나 환자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된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주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부럽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실제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처음으로 이 한국의 코로나 겸업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뤘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일본 미디어들이 한국 모델을 소개하면서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라든가 생활치료센터로 의료 붕괴를 극복하고 있다라든지 일본이 너무 불안한 체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판적으로 봤던 한국 체계를 미디어들이 오히려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예. 그 긴급 사태 선언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긴급 사태 선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 4월 초 지금이 유력했는데 도쿄 도지사는 도쿄 봉쇄를 요구했었고 예. 또 의사협회나 전문가협회도 의료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긴급 사태를 당장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아베 수상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아주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도쿄 봉쇄가 되면 또는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경제 손실이 약 최소 1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베 수상은 아베노믹스 즉 경제를 강제해온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우선해 오더니 이제는 경제 우선하면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들이 많고요. 결국에는 아베 수상이 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현재가 증가 경향이기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은 시간 문제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YTN에 들어온 관련 속보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가구당 340만 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금 이런 속보가 나왔거든요. 예. 어제 실제 마스크 2장 이야기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 이것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은 지금 현재 긴급 사태라든지 또는 도쿄 봉쇄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 긴장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외출도 자제하고 있고 재택근무라든지 대부분 또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교 조치가 연장되고 있으면서 언제 긴급사태 선언이 되느냐, 아베 수상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면 마스크 2장 정도의 체계라는 것은 국민들이 거의 아연실색하는, 여기에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게 이 가구당 30만 원 정도, 즉 300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이 내용도 보면은 이 자진 신고를 통해서 그리고 급격하게 현재 이익이 손해가 났다라든가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 또 최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을 보면은 실제 국민들이 지금 당장 요구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지급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실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그러면은 전체 가구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소득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있는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 개개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에서도 오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스크, 지금 1000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마스크 이야기는 실제 이게 특별하게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발표도 없었고, 지금 마스크보다도 긴급사태라든지 도쿄 봉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는데, 예. 결국 아베 정권이 내놓은 최초의 정책이 마스크 2장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전전에 미국의 B-29기가 폭격을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죽창을 들고 대응했던 이 모습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 아베 정권의 무능함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낀 이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베를 조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스터도 등장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일본 내 여론은 뭐 연기나 중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올림픽 1년 연기는 물론 날짜를 정해야만 나름대로 다음 일정을 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올림픽 연기에 대해서 과연 그때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할 거냐,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연기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불안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 1년 연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의 퇴임 일정과 이 선거 일정을 맞춘 건데, 이것은 모리 올림픽 위원장도 실제적으로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선수들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정치적 일정을 먼저 우선했다는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있고, 지금 당장 날짜까지 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가 임기 내에 올림픽은 꼭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이 모리 회장과 아베 수상이 23년간 자기들은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걸 하겠다는 것은 실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 경제를 재건하고 결국은 선거와 헌법 개정까지 가겠다라는 이 어떤 신념은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체전이라기보다도 아베의 측근과 아베 수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일본도 지난주 도쿄 봉쇄 긴급사태 선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도 재택근무라든지 학교 휴교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많이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게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매일 발표되는 이 확진자들 약 70%가 40대 이하, 그 20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도쿄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게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거리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벚꽃 축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일본은 벚꽃놀이가 한창이라는 얘기도 들려요. 네, 일본은 지난주까지 벚꽃 축제였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 기간에 이 벚꽃 축제에 모인 인파들이 이번 주까지 집단 감염의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으면서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에 대한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네요. 예, 오늘 제주 4.3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참석한 이후 이제 2년 만에 참석을 했고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제주 추념식의 행사에 2번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예. 최근 정경희 미래한국당 후보가 4.3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죠. 예, 정경희 미래한국당 후보가 언론 보도에서 이제 과거에 4.3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게 나왔는데요. 정 교수는 이제 2015년에 펴낸 책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주도한 좌익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도민들이 걸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에 일으킨 무장반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 1948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에서도 4.3과 관련해서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에서 좌익의 폭동으로 인해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을 뿐 전국적으로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 폭동, 예, 무장반란. 무장반란. 그러면 민간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망했죠? 그러니까요. 글쎄요, 아직도 이런 그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현재 않나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7번이죠.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심상정 대표도 참석했는데 4.3 특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말을 했네요. 예, 심상정 대표는 일단 오늘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교섭단체 두 당, 사실상 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두 당이 올리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4.3 유족들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예. 호소하고 절규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 제주도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일입니다만 어쨌든 무산된 거고 아마 다음 국회 때도 또 추진되겠죠. 예. 예.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었네요. 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오늘 0시를 기해서 1만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예. 전날보다 86명이 증가를 했고요. 예.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서 174명이었고 예.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93명이 늘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경기도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관련 사례를 포함해서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전날 발생한 확진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예. 대구에서는 9명이 추가됐는데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확진자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다행스럽네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6,000명이 넘기 때문에 확진자는 한 자릿수고 격리 해제는 계속 세 자릿수로 돼서 지금 3,8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확히는 3,867명이 치료를 현재 예. 정확히 받고 있고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10,000명 넘은 사람이 다 지금 병상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예, 그거는 좀 그건 아니고 예. 지금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3,800여 분.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지만은 이제 종식 단계로 간다고 예.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점점 완치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예. 6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감소세로 들어섰는데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증가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의료진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의료진 60대 내과 전문의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확히는 이제 코로나19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사망한 건 아니고요. 예. 대구시에서 이제 3일 오전 9시 52분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외래 환자를 보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중환자로 분류돼가지고 대체요법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최종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또 좀 있었었네요. 예, 60세. 예. 이게 전반적으로 80대가 넘어가면은 치명률이 1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령 환자일수록 좀 위험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널A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으로 취재에 나선 것에 대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예, MBC가 어제 채널A 소속 기자의 편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자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유 기자도 기자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사실 재소자들에게 편지는 많이 보내기는 해요. 예. 보내면서 이제 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철 대표 쪽에서 이제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부분들이 이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론하거나 혹은 수사 상황을 거론하면서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가족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선을 지키는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인데 예. 재소자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라 뭐 이런 부탁들을 하기는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어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해당 검사의 반박에 녹취록 일부를 또 공개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MBC가 편지를 공개하고 나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료 일체를 받았다면서 그 해당 기자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 만난 녹취의 일부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제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채널A 기자가 그 특정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과 나눈 대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는데 예. 그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읽어요, 그대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그 기자와 이제 검사장 간의 대화인데 한번 그쪽 이철 전 대표 쪽을 만나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수사팀에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철 전 대표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담겨 있긴 해요. 예. 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과 검찰이 이제 짜고 유착했다는 거죠. 유착했다라는 건데 일단 대검은 1차 조사를 했는데 해당 채널A 기자와 예. 난 해당 검사장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법무부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를 지시를 한 상황이에요. 예. 재조사를 지시를 해서 이제 대검에서는 채널A와 그다음에 보도를 한 MBC 쪽에 관련 자료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글쎄요. 지금 검찰도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협조 공문으로 되겠느냐. 예. 표창장 때는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압수수색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론도 좀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검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인 경우에는 일단 감찰을 먼저 하는 게 수순이긴 합니다. 이제 이 조사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감찰 결정을 내릴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해당 기자의 이름과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했죠. 실명을 모두 거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무슨 악당도 아니고 이름을 거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면서 예. 실명을 거론을 했고요. 예. 그리고 MBC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채널A와 검찰이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예.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편지 이 채널A 기자가 이 네. 대표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줄을 서라. 뭐 예, 이런 검찰도 식의 얘기죠. 역시 전국을 신경 쓸 것이다. 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과연 이게 재수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서 현재 정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비리를 내놔라. 예. 도저히 이해가 아주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편지를 보면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 소위 검찰 내지는 이제 그 관련 취재한 기자의 이 인식 자체가 상황 인식 자체가 예. 그쪽에서도 검찰의 수사는 결국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여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예. 사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그 사건에 대해서 할 거였으면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이름이 거론된 거는 사실 오래된 얘기거든요. 1년도 넘었고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많이 나왔고 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름을 들어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약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모두의 비리를 한번 좀 캐내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 유시민 이사장을 좀 특정하면서 예. 또 중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대표님
평양대로 사시면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문제가 있는 그런 편지였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일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만일 이랬다면 변호사법이 당연히 위반일 텐데. 자, 법무부 감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제대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안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만일 검찰이 여기에 관련됐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죠. 예. 왜냐하면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당됐다고 하는 검사장 예.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문제는 이제 이철 전 대표의 지인하고 채널A 기자가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려줬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이어폰을 꽂고 듣는 바람에 예. 이철 대표 지인이랑 기자 사이에 있었던 녹취에는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제보자가 그걸 들었다라고 한 말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과 이 채널A 기자는 통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가 누군지 예. 그리고 검사가 연루가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검사장이든 누군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채널A가 지금 진상 조사를 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예. 해당 기자는 지금 전화기 끊었죠. 아무 연락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전화기 꺼놓고 숨어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또 소라에 휘말렸네요. 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에 대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걸로 좀 질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 또 새로운 또 설화에 또 휘말렸습니다. 예. 2일이었죠. 어제였죠. 서울 종로구 부암동 유세에서 예. 비례투표 용지를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 정당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한 48cm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꼬면서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할 수도 있죠. 예. 예. 키 작은 분들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예. 사실 저도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문제가 있다.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우석군 경제학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좀 이상한 거는요. 예. 긴급이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1, 2주 내에 처리하게 돼야 되는데 어허. 이게 좀 5월 중순이 돼야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가 되면은 힘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망할 사람들은 벌써 망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이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럼 이게 금액도 적지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선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로 가는 겁니까? 그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 그건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신속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50%든 30%든 고른다고 하면은 고르는 데는 행정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길고. 예. 그러면 박사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주는 거는 긴급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한 다음에 이제 이 수혜를 100%로 할 수도 있지만 20, 30%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연말에 소득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5월에 이걸 한번 거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돈 많은 사람도 50% 가까이 가요. 예. 그렇게 해서 환수해도 되고 조금 더 환수해도 되고 예. 사후 정산할 수 있는데 미리 거르겠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경제학자들 또 오늘 아침엔 유시민 작가도 그런 지금 방금 박사님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재정이 문제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부자들한테는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건데 왜 우리 기재부는 70%를 고집할까요? 원래는 50%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기재부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70% 안을 낸 건데 예. 뭐 땡기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예. 사실 이게 좀 약간 착각이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이 분배 기구가 아니라 예.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신속히 써라라고 하는 게 이 제도 의미인데 원래 지금 기재부는 이제 약간 시어머니 역할 같은 걸 해요. 예. 이 지갑을 이게 꽁꽁 묶는 역할을 하는데 예. 풀게 하는 쪽에서 지금 너무 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은 기재부의 문제인데 박사님은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1차 추경이 돼서 예. 사실 돈을 이제 주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2차를 한 번 더 하는 게 대통령 의지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창조적으로 좀 이렇게 내보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랬죠. 예. 기재부는 이제 최대한 그거를 조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예.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금 더 빨리 신속히 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의견이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소위 정당에서 이게 더 세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제도 설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무원들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밀고 당겨서 중간에 찾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 좀 열어야 됐을 사람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 정부 쪽 의견을 하니까 균형이 안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누군가가 이 혼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책실장이 이거를 더 열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진보적 경제학자라든가 혹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다 그 100% 지급에 대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상조 실장은 왜 그럼 기재부 안에 찬성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진보적이긴 한데 예.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원래도 찬성 의견이 아니었어요. 예. 개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하고 상관없이 행정 내에서의 의견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을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선별로 지급하지 않느냐.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니까는 전 국민한테 100% 지급 가능하지만 그 우리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액수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GDP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금 7% 정도 쓰게 되거든요. 예. 미국은 뭐 11% 정도 쓰고 독일은 30% 쓰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간 다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줄여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달러씩 빼면서 위에 이제 상위 소득이 되면은 이제 안 받는데 우리는 70%에다가 딱 금을 긋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제도는 사실 시급한 뭔가를 지급할 때 맞지가 않아요. 예. 게다가 작년도 소득이 있었고 올해 없으신 분들은 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큰 거는 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이제 건보액에다가 지금 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까 종합 소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요 4월 달이잖아요. 예. 4월 달의 기준이 2년 전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거를 작년 5월 달에 해서 종합소득을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걸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2월, 3월 동안에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뭐 프리랜서들이 소득 딱 줄잖아요. 예. 그러면은 2년 전에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 사람을 사실은 돈을 주자는 건데 이 건보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목표가 지금 힘든 사람들, 오히려 최하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건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예. 변동폭이 큰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 주자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방식으로는 뭐 갑자기 가게가 망했다. 여기는 뭐 일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또 프리랜서 경우나 무급휴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작년에 재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은 소득이 있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딱 일이 끊겨서 지금 힘든데 당신은 작년 재작년 소득이 많으니까 올해 받지 마라.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겠죠 이게.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완적으로 지금 이 건보로 본다고 해야지. 예. 이걸 기준으로 놓고 하니까 2년 전에 실적을 평가해서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누가 납득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니다. 일단 70% 지급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논의를 시작해서 5월 중순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빨리 줘든 여름에 주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 긴급 대정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그럼. 완급 조절하면서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할 거면은. 예. 천천히 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건 일반 정책으로 돌렸어야 되지. 예. 긴급 재정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편의를 맞추다 보니까. 예. 실제로 경제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다 놓치고 사회적 논쟁은 논쟁대로 하면서 누군 부재하냐 아니냐 이런 싸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정적입니까?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국회에 들어가도 이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이 결정해서 자기도 맞다고 했던 건데 말을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거냐 불필요한 논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국민들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독일은 신청하면 3일 내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예. 그러니까 미국도 1, 2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예. 지금 한국은 행정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건이라든가 의료 이런 데 우리는 선진국인 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 정책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배도국 수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슬프죠. 예. 박사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수근 박사였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년 봄 이맘때면 제주 유채꽃이 장관입니다. 특히 제주 녹산로는 유채꽃이 10km에 걸쳐 장관을 이루는 데다 주변 벚꽃과 조화를 이뤄서 봄철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마을 주민들이 아름다운 유채꽃길을 갈아엎어달라고 행정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제주 가시리 마을 정윤수 이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시리장 정윤수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가시리 마을이 매년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매년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가 이제 38번째인데.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유채꽃도 녹산로, 이 꽃길을 왜 갈아엎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3월 달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우리 마을에서 한 8km 떨어진 우리 면 소재지 표선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지금 불안이 좀 많이 가중이 되고 예.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 그래서 일부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런 유채꽃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화도 좀 제가 받았고. 예.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서귀포시에다가 올해 유채꽃은 축제도 취소되고 하니까 갈아엎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뭐. 예.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4월 한 8일에서 10일 정도쯤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시청하고 다시 월요일 정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사이에 갈아엎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 유채꽃이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 사이에 파재하신다면서요? 예,
예년보다 한 보름 전에서 한 20일 정도 일찍 이렇게 파쇄가 되는 건데. 좀 당겨지는 거네요. 예, 일정 곳이 피해 있는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쪽에 놔뒀었거든요. 올해는 한 15일, 20일 정도 가량 빠를 겁니다. 아마 이번에 파쇄를 하게 되면. 예, 그리고 일찍 파쇄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이제 거의 안 올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나요, 혹시? 뭐 불만을 토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마을 이장 입장으로서는 주민 보호가 또 우선이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양해를 구해서 전부 또 그분들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신 상황이고 그래서 파쇄에는 우리 지역 주민 간에는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예. 근데 그 미국 유학생 모녀가 다녀간 곳이 가시리 마을 바로 옆이라면서요? 예. 우리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 면 소재지라서 뭐 마트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우리 주민들이 왕래가 아주 상당히 빈번한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안이 좀 가중된 건 사실이죠. 이제 제주도 관광객이 한참 들어올 시즌인데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더 많이 들어오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자체가 활기가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예. 그리고 관광객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예, 당연하죠. 요즘 모든 업종이 전부 다 어려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행사, 렌터카, 음식점,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방송 듣고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을로.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어쨌든 저희들도 올해 유치고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런 갈아엎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육지부에서 또 우리 이 마을을 걱정해서 몇 분이 좀 전화를 좀 해주신 분도 있고 계신데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사정이 이래서 제주를 우리 마을을 찾아준 분들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 가시리마을 정윤수 이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부터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의 유튜브 김앤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유튜버 김은아입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구독자 상당하겠네요. 네,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예. 이름이 뭡니까? 김앤정 스튜디오고요. 김영인, 김은아랑 정영을 맡고 있는 정진영 기자랑 같이 하고 있고 취재 비하인드도 전하고 드라마 리뷰도 하고요. 톱스타들 인터뷰 후기도 전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놀러와 주세요. 김앤정 스튜디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의 여파가 연예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상암동 CJ E&M 사옥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바블레스유 PD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PD는 지난달 6일에서 18일까지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고 자가 격리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 상암동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YTN 건물 바로 옆 건물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9일 날 출근했고 27일 날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커피숍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YTN 건물도 오셨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안타깝네요. 스스로가 좀
그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민폐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네, 더 맞아요. 조심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공연계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팀이 내한을 했는데 지난달 31일에 캐나다 국적의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배우와 스태프들 120명 모두가 자가격리했고 진단 검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나온 상황입니다. 예, 우리 CJEN은 믿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CJEN보다는 이 공연계가 사실은 코로나에 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공연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네, 확진자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공연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일단 매출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계는 좀 하려고 해요. 매번 그 극장을 예. 매일 방역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공연 매출액, 그러니까 지난달 공연 매출액은 2월 대비 60%가 감소했고요. 1월이랑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연기자라든가 스텝이라든가 뭐 세션이라든가 연주자라든가 네. 다들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수입도 뚝 떨어진 상태고 네. 걱정이네요. 예. 걱정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뉴스였어요. 아이돌 출신 김재중 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월 1일 날 그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런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마두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경각심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곧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사과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은데. 네. 예. 앞에 이상한 변명을 붙였군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거 처벌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만우절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던데 처벌할 수 있어요? 관련법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처벌받으려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건데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근데 외신도 이걸 받았었다면서요? 네, 특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200만 팔로워를 가진 K-팝 스타가 코로나19로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 하하.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기자는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웃을 일이 아니다. 특히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정부조차 만우절 가짜뉴스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K-팝 스타가 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네. 지난주 엠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 연예인들 피해가 있습니까? 네, N번방에 연예인 딥페이크 전용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오려 붙여서 합성한 거죠? 네, 맞아요. 예. 얼굴이나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N번방 중에는 성착취 영상뿐만이 아니라 예.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에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는 방도 예, 있었다는 겁니다. 따로 있었다. 이거 당사자나 소속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텔레그램까지 가지 않더라도 포털에서도 몇 번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텔레그램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N번방에 입장하지 않으면 이 영상이 공유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삭제 요청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자, 근데 한 예능 프로그램 PD가 N번방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러니까 3월 말에 지식인의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예. 자신의 텔레그램 설정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텔레그램 탈퇴 어떻게 하는 거냐. 어허. 계정을 삭제하면은 특정 채널에 접속한 기록도 지워지는 거냐. 어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네. 유추하기에 N번방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유추가 되겠죠. 네, 그렇죠. 예. 타이밍이 딱 그때 예.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캡처 화면에 자기 텔레그램 아이디를 블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블러 처리를 지워보니까 그 아이디 하나가 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디를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허. 한 예능 PD의 트위터 아이디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PD가 예. 그 N번방에 입장한 것이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 캡처 화면과 그 PD의 프로필이 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이었습니까?
PD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캡처 화면에 뭐 통신사나 휴대전화 어플을 가늠할 수 있는 표시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통신사도 휴대전화 기종도 그 캡처 화면과 다르다. 그러니까 난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아이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 예. 자, 미스터 트롯이 종영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열풍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 흥행 보증 수표인데요. 탑세븐이 시청자에게 신청곡을 받아서 직접 불러주는 컨셉트의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는 방송에서 24.4%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출연했던 라디오스타는 4년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회복했습니다. 두 자릿수 시청률. 네, 4년 만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덕분에 이제 애청자들은 기자회견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로요. 그런데 평일 오후 5시에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예. 그래서 10분 연장되기도 했어요. 행사가. 5만 명이 온라인으로? 네. 엄청납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광고 시장에서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또 그 시청자층이 구매력이 있는 40, 50대다 보니까 광고 모델로 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그 진을 했던 임영웅 씨와 선에 빛나는 영탁 씨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건강음료 CF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고요. 특히 그 임영웅 씨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요. 30바늘 정도 꿰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모델로 박탈됐습니다. 네, 발탁됐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의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미스터 트롯. 다음은 뭡니까? 준비하는 거 없답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드라마는 어떤 작품이 화제예요? 네, 김희애 주연의 부부의 세계랑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PD가 연출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인기입니다. 자, 그런데 김희애 씨가 주연한 영화는 불륜을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BBC의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륜이 주 내용인데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불륜을 소재로 했고 근데 그동안의 불륜 드라마는 남편한테만 속은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남편의 불륜을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의 불륜은 이 드라마 속 모습과 더 가깝잖아요. 불륜을 내 주변,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그리면서 왜 그럼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있던 간사한 이기심, 얄팍한 질투심 이런 걸 좀 집중해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96년도인가요?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또 굉장히 큰 열풍을 불었었는데 유동근 씨 주연했던 그 이후로 불륜 주제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슬기로운 깜빵생활 후속작 이런 겁니까? 슬기로운 시리즈물로 하겠다. 응답하라처럼 이렇게 낸 상태인데 후속작으로 보기에는 내용과 설정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도 인기를 끄나 봅니다. 네, 국내에서는 드물게 주 1회 편성을 시도해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 현재까지 4회가 방송됐는데 매번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덕분에 주 1회 편성이 또 방송과에 안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호 PD는 하는 것마다 대박이네요. 네, 맞아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희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휘성 씨는 수면 마취제를 투약해서 실신한 채로 발견됐다고요? 네, 지난 1일에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그 나흘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경찰이 휘성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수면 마취제는 본인이 직접 투약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당시 발견 당시 휘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현장에는 비닐봉지와 주사기 여러 개,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이 마약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휘성이 쓰러진 건물 인근 CCTV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정황도 포착을 했고요.
네. 그 택시를 타고 온 휘성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서 검은 봉투를 건네받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해당 CCTV에는요. 예. 이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또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 듀오 볼빨간 사춘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감각적인 보컬과 가사로 사랑받았던 동갑내기 듀오 볼빨간 사춘기에서 기타를 맡았던 멤버 우지윤 씨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소속사는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지는 않고 그냥 보컬 안지영만으로 1인 체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퇴한 이유는 나왔나요?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가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탈퇴한 사람도 그러면 단독으로 솔로로 나가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사실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따로 솔로 음반을 발표할 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럼 왜 나갔을까요? 불화가 있었군요.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동갑내기고 고등학교 친구고 그분들이 슈퍼스타 K 출신이거든요. 2014년 슈퍼스타 K 버전 6에서 출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둘이 서로는 서로에게 음악적 동반자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볼빨간 사춘기. 정말요? 예. 노래 신흥 음원 강자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새 앨범이 5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들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남은 분은 또 어쨌든 둘이 하다가 혼자 남았으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있겠어요. 또 둘이 하다가 혼자 했는데 만일 성적이 좋지 않는다. 음원 판매량이라든가. 네. 그러면 또 굉장히 자괴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로를 좀 했는데요. 사실 나는 친구 우지윤의 선택을 응원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내 몫을 다 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속사하고 오랜 상의 끝에 나온 결과겠죠? 네, 맞아요. 사실 안지영 씨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성광, 이소리 씨는 5월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8월, 15일 광복절로 결혼을 연기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조건 씨가 제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제 입대했습니까? 2년 2개월 전에 입대를 했겠죠?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들 군대 갔다 오는 거 상당히 빨리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 씨는 그러면 다시 복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아는 형님에도 출연을 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사실 조건 씨를 많이들 기다렸던 눈치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 흐름에 맞는 젠더리스 공연을 많이 펼쳤는데 조건 씨가 활동했던 때는 되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지금은 그게 사회의 한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젠더리스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조건 씨의 컴백을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애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아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총선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죠. 네.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쟁점화되는
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떤 키워드와 이슈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까? 네,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어쨌든 계속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소식들은 좀 코로나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된 소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총선과 관련된 후보 이런 어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어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2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유통이 조금 수월해진 탓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5가지 이슈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한 것, 그리고 다음으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및 본격 선거운동 돌입,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그리고 이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적 확산세 계속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데. 네. 그 경기도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죠, 이거는. 네, 지금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되는데, 근데 사실 요것은 그 용어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인지적으로 어떤 의미를 그 뉘앙스를 뜻을 가져오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무상급식이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급식을 무료로 주는 거니까 그거를 사실은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했으면 좀 수용이 달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다른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국가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해주는 돈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왜 재난이 생겼는데 왜 소득이 생길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훨씬 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부터 소득이란 말 쓰지 말고 지원금이라 썼으면 논란이 좀 덜했을 것이다 이 말인데 처음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할 때 소득으로 사용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당연하듯이 써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원래 개념으로 보면 누구에게 좀 보편적으로 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와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정책 수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언어가 어떻게 프레임을 작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정책의 네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 하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하고 개념은 안 맞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 하위 70%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방송을 다뤘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는데 오늘 정리가 됐죠. 네네. 애초에 이제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 그 소득 기준이라는 걸 충분히 좀 하고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 분석을 했었는데 속보로 처음 이제 연합뉴스 보도된 것들의 뉴스 댓글을 봤었는데 그때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전부 다 모두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식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 어떻게 기준이 뭐냐 이런 게 됐는데 이제 그 기준이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그 올 3월에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이제 모두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2인 가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합산했을 때 그 기준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이런 식인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혼자 있을 경우 1인 가구는 약 88,000원, 2인일 때는 15만 원, 3인일 경우에는 19만 원, 4인일 경우에는 23만 7천 원 이하였을 때 이제 지금 기준이 생겨서 그 지원 대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 대상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긴급으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재작년 소득으로 따지는 거니까. 3월에
책정된 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거 어떻게 지금 힘든 사람을 이렇게 정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긴급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5월달에 주는 게 어떻게 긴급이냐.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엔 좀 괜찮았다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러니까 내보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글쎄 앞으로도 계속 100%를 줘라. 네, 오늘 내용이 나와서 아파도 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지급하면 이 총선용으로 현금 살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네. 그 정부가 정말로 총선을 생각했다면 100% 줬겠죠. 네, 그렇겠죠. 오히려 70% 줘서 오히려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들의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다 세금을 냈는데 그 코로나19가 뭐 사실 소득이 높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오히려 좀 지금과는 역발상인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소득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낸 건데 당연히 그 시민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와 대해서 오히려 좀 의외의 반응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보수 야당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야당 지지 성향들이 일괄지급, 보편적인 일괄지급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원금과 소득의 차이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저 유럽에 막 복지 막 퍼주는 데에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일 경우에는 좀 싫지만 지원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세금 다 낸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총선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무색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다 모두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전부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다 주자고 하는 마당에서 그 만일 재원이 부족해서 70%만 준다고 하면 이 경제학자들 이야기로 일단 100% 지급한 다음에 30%는 내년에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안도 있냐면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수입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게 다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에 준비된 돈으로 전 도민한테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네, 매칭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시민, 전 국민한테 주는 지자체도 있고. 네네. 만약 국가에서 지급하면 중복을 받는 거죠? 네, 중복으로 받는 겁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지자체까지 모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4인 가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인 화성시가 1인당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4명이니까 4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광역단체가 1인당 또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4인 가족일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원래는 1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100만 원 중에서 80%가 중앙이고 20%는 이제 지자체가 매칭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지자체 화성시는 매칭을 해서 주고 있으니까 80%에 해당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총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시군이나 이런 기초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본 지급 기준인 그런 80%에다가 시군 매칭 지원 10% 이렇게 맞춰서 이제 90만 원을 이렇게 재난기원금으로 받고 또 경기도로부터 4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난소득 받는 이렇게 해서 다 셈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중복으로 받는 분들은 몇백만 원까지 받게 되고. 제 포천 같은 경우 보니까 28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의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포천이 이제 그러니까 포천시 자체에서 주는 것 자체가 4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4인 가구 16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국가에서 80만 원이니까 280만 원.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 가장 많이 그래 받습니다.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영원. 저도 영원. 근데 영원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 소득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경기도에서는 소득 상관없이 주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포천도 그렇고.
예, 저희도 4인 가구이기만 전 영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주기 때문에 더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네, 그렇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게 외국인은 제외하고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방금 말씀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이긴 한데 재난긴급 생활비로 이제 나가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결혼을 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이 뒀고 정부의 이 지원금에서도 외국인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도 사실 의료보험을 내고 이래서 이제 그 기준대로라면 외국인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만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7만 원씩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이유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농장 같은 경우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없이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분들도 이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를 다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재난에 더 취약한 그런 집단인데 현재 정책 방향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빼놓고 방향을 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그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장 이자스민 씨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외국인 모두에게 이제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을 주고 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난민에게 임시 시민권을 줘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금을 안 낸다면 모를까. 네, 세금을 그렇죠. 내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지난주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당별로 기호도 배정받았습니다. 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순서도 정해졌고요. 그런데 후보 등록 이후에도 당을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기호 2번과 비례 두 번째 칸 이런 홍보 전략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민생당이 20명이었으니까 그 두 번째 이어서 17명의 의원을 꿔주면서 비례 두 번째 칸을 확보한 상태였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최종 후보자 등록 시점이랑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이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선거 보조금은 그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그런 건데 이럴 때 이제 그 기준이 교섭단체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석수 비율 그리고 20대 총선 지난 총선이죠 득표율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당별로 산정이 되는데 선거 보조금이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에 이제 후보 등록이고 보조금은 지난 월요일 3월 30일 기준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또 특히나 좀 비판을 받는 게 교섭단체를 일단 구성을 하면 정당 그 지원되는 금액 총액 중에서 50%를 교섭단체끼리만 또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섭단체들끼리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겠죠. 교황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로 3명을 더 꼬아서 미래한국당이 총 결국엔 61억 남짓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마지막에 또 옮겼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옮기지 않았으면 못 받을 61억을 옮겨서 받았다. 네, 그래도 이제 61억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24억 정, 20몇 억, 30억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은 61억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욕먹는 이유도 처음부터 교섭단체를 만들지. 네네. 왜 뒤늦게 만들었냐. 이런 거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만일 여기서 계속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머리 쓸 일이 잔머리 굴릴 일이 생긴 건데 민생당이 안정적으로 20석을 초과한 상태였으면 그랬으면 미래한국당도 일찌감치 20석 만들어서 그냥 교섭단체 만들었을 텐데, 근데 민생당이 막판에도 계속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이런 식이면 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19석이 돼버립니다. 근데 19석이 돼버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래한국당 20석이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만든 건 좋은데 첫 번째 자리, 비례대표의 첫 번째 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해서 더 사람들에게 가게 시키는 선거운동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됐을 경우에 1번으로 가게 되는데, 1번으로 가는 거 첫 번째 위치보다는 두 번째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차피 그 선거 보조금 받는 기한은 최종 후보자 등록 이후니까, 그러면 후보자 등록 그때 이후에 그때 옮겨가지고 돈도 받고 자리도 차지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선거 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처음 안 제도입니다. 네. 저도 시사평론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알았는데 네네. 여성 후보를 많이 추천하면 지원금을 준다. 네.
이게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그래서 지원을 받았죠. 네네. 그게 이제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지역구가 53곳인가 그런데 거기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지역구죠. 지역구를 여성으로 공천을 하면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253곳에서 76명 이상을 지역구에서 여성으로 공천하면 받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하게 대처한 건지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허경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역구에 있는 여성 후보 전원에게 1,08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성 후보들에게 뭐 선거운동에 쓰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조금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좀 사그라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뉴스 나왔을 때 그 허 대표의 놀라운 뭐 수완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다시 전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뷰에서 보면 나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의 경계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상충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자가격리 위반 등의 이슈가 또 보도가 됐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가 이제 제주 여행 떠났던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 그였었는데 그 모녀가 이제 증상을 자각한 채로 제주도를 방문했고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지 좀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5일이었고 제주 여행을 떠난 게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사실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딱 이렇게 못 바꿔서 이제 통보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아서 격리해야 되는 거죠. 권고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도 미국 유학생 출신들한테 자가격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서 문자 같은 걸 보낸 게 그 제주도 여행을 출발한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행정적인 자가격리 지침, 행정이나 이런 걸 조치를 어겼다 이렇게 말하기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주도에서도 증상이 나타났고 또 제주도에 있었던 23일 오전에 이제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이제 증상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을 해서 이제 제주도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지금 1억 3,200만 원을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문제 사실 조용히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불필요하게 옹호성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 여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2번이나 네.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계심이라든가 네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분노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병을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데 네네.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자가격리하라는 방역당국 지침도 어기면서 네.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이게 네네. 분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분노를 했었고 사실 최근에도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확진자들이나 확진자 동선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모녀라서 더 공격당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는 아닌 것들도 있어서.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옵니다.